저는 두 번 바닥을 쳤습니다. 첫 번째, 35년 동안 비바람 맞으며 모은 3억 원을 단 하루 만에 날렸어요.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저는 62살에 다시 새벽 신문 배달을 나갔습니다. 두 번째, 3년 동안 새벽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모은 돈을 욕심에 눈이 멀어 또 날렸어요. 65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물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매달 1,0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해 월 1,000만 원을 만든 단 두 가지 원칙. 67세 집배원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올해 67이에요. 제 손을 한번 보시면 굳은 살이 박혀 있고 핏줄이 도드라져 있어요. 35년간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며 만들어진 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면 일어나 우편물을 분류하고 자전거에 가방을 실어 골목골목을 누볐어요. 여름엔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겨울엔 손끝이 얼어서 편지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일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장남은 공대를, 차남은 경영학과를 졸업시켰습니다. 아이들 등록금 내느라 적금을 깨고 명절 보너스는 고스란히 학원비로 나갔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배우지 못한 길을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습,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으니까요.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꽃다발을 받고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허전했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일어나 향했던 그 자리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내일 아침엔 뭘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치니 딱 3억 원이 됐어요. 제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아내와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은행에만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금리는 고작 연 2%대였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랐어요. 마트에 가면 계란 한 판 가격이 지난달보다 1,000원씩 오르고 고깃값은 10,000원짜리가 기본이 됐습니다. 이러다 3억이 10년 후엔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때 아파트 게시판에서 작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월 5% 수익 보장, 안정 투자, 퇴직자 전용 상품. 저한테 딱 맞는 문구였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저는 망설이다가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어요. 어르신,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금리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안정적으로 매달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며칠 후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강남 오피스텔 세미나실이었는데 저처럼 퇴직한 분들이 2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말투도 점잖았습니다. 저도 아버님 세대를 모시고 있어서 잘 압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원금 보장형으로만 운영합니다. 그는 파워포인트로 수익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우상향 곡선이었고 실제 고객 후기도 있었습니다. 3개월째 배당 잘 받고 있습니다. 믿을만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좋은 투자처 하나 알아봤어. 한 달에 5%씩 들어온대.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은 거 맞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저는 3억 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계좌에서 0이 6개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으로 매달 1,5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이제 진짜 여유로운 노후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첫 달 정말로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15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고 아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것 봐, 내 말이 맞았지?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까지 했습니다. 나 요즘 괜찮은데 투자해서 매달 용돈 벌고 있어.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배당은 꼬박꼬박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손주들 장난감도 사주고 아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인생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당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습니다. 처음엔 실수련이 했어요.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사람도 없었어요. 벽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틀었더니 제가 당한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유사수신 사기 조직 검거, 피해액 500억 원 추정.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3억 원도 그 500억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에서 사라진 숫자가 보였고 귀에선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을 거야, 믿어도 돼.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한 번도 남 탓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저녁 드실래요?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62살 남자가 35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번 달 배당금 들어왔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회사가 사기였어. 아내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1년 동안 잘만 들어왔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사라졌어. 사무실도 텅 비었고 연락도 안 돼. 뉴스에 나왔어. 아내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 돈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부 없어졌어. 그 순간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판단착오로 날려버렸어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증도 없이 그저 믿고 싶은 말만 믿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말수가 줄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 모임에도 나갔어요.
그곳엔 저처럼 퇴직금을 날린 사람들이 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5억을 잃었고 어떤 분은 집까지 담보로 넣었다가 날렸다고 했어요. 다들 같은 표정이었어요. 허탈하고 분하고 창피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물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입니다. 며칠 입원이 필요해요.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앞으로였어요. 통장엔 생활비로 남겨둔 2천만 원이 전부였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계산하니 1년도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해야 했어요. 62살 집배원 외엔 해본 일이 없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인 광고를 뒤지다가 새벽 신문 배달 일을 찾았어요. 시간당 10,000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2시 5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어두운 골목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35년 전 집배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새벽, 똑같은 자전거, 똑같은 추위였어요. 다른 게 있다면 그땐 젊었고 희망이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신문을 돌리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성실하게 일했고 저축했고 가족을 먼저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분하고 억울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더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너졌네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습니다. 신문 배달로 한 달에 90만 원을 벌었어요. 여기에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150만 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한 돈이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배달하다가 한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거기 사는 70대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새벽부터 고생이 많네요. 따뜻한 거 한잔하고 가세요. 저는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문 앞에 따뜻한 보리차를 놓고 들어가셨어요. 그 차를 마시면서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은 건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만 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건강하고 아내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힘도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로 모은 돈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20만 원씩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10개월이 지나자 200만 원이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다시 모은 첫 번째 종잣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펴고 적었습니다. 다시는 남의 말만 믿지 않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엔 투자하지 않겠다. 단 2줄이었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200만 원으로 제대로 공부해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요.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과연 62살 남자가 200만 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2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3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이상하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속아서 잃어버릴 수 없는 돈이었어요.
제 땀으로 새벽 추위를 견디며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이 끝나면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오전 10시쯤 동네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투자서적 코너 앞에 서서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제목만 봐도 어려웠습니다. 가치투자, 재무제표 분석, 배당성 장주. 낯선 단어들 뿐이었어요. 제일 얇은 책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였어요. 첫 장을 펼쳤는데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책장을 넘겼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나갔어요. 한 달 동안 10권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노트에 적었고 모르는 용어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PER, PBR, ROE, 배당 수익률. 처음엔 외계어 같았던 단어들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 꽂혔어요.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진다.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바로 제가 저질렀던 실수였으니까요. 2달째 되던 날 저는 증권 계좌를 만들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투자 경험 있으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전부 잃어본 경험이요. 직원은 웃는지 우는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좌에 200만 원을 넣고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어요. 뭘 사야 할까? 책에서 배운 대로 일단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게 배당 ETF였어요. 매달 또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수익률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꾸준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고민 끝에 ACE 고배당주 ETF를 샀습니다. 주당 7,500원, 250주를 매수했어요. 손수료를 빼니까 187만 6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또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선택한 투자였으니까요. 한 달 후 첫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23,400원. 커피 3잔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3억을 잃었을 때보다 이 2만 원이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제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경험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사기회사 배당금은 결국 제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지만 이건 달랐어요. 진짜 수익이었습니다. 그 돈을 찾지 않고 다시 투자했어요. 그리고 신문 배달로 모은 돈을 매달 조금씩 더 넣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가능한 만큼 계좌에 넣었어요. 복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어나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계좌 잔고가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배당금도 매달 4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내일 갑자기 사라질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동창 모임에 갔는데 친구 하나가 자랑을 했습니다. 나 요즘 2차전지 주식으로 3개월 만에 2배 벌었어. 전기차 시대잖아. 지금 안 사면 후회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솔깃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2차전지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테마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기업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 내 계좌가 800만 원인데 만약 2배가 되면 1600만 원이잖아? 그럼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그때 제 머릿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공부한 대로만 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사.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이번엔 진짜 기회야. 모두가 말하는 대세 테마잖아. 놓치면 평생 후회해라고 속삭였어요. 결국 저는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 8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쏟아부었어요. 케미칼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차트를 보니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증권 방송에서도 추천하는 종목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신났습니다. 매일 주가가 올랐거든요. 600만 원이 650만 원이 되고 700만 원이 됐어요.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이번엔 제대로 골랐어. 저는 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매일 아침 계좌를 열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700만 원이던 게 650만 원이 되고 550만 원이 됐습니다. 조정일 뿐이야. 다시 오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 떨어졌어요. 500만 원, 450만 원, 400만 원. 원금 600만 원에 반토막이 됐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결국 350만 원에 손절했습니다. 25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또야? 또 똑같은 실수를 한 거야? 3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신문 돌리며 모은 돈이 단 3주 만에 반으로 줄었어요. 배당 ETF만 꾸준히 샀으면 지금쯤 1000만 원은 됐을 텐데 욕심을 부린 대가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줄을 적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빚을 내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을 큰 글씨로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느려도 괜찮다. 10년이 걸려도 괜찮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주식으로 250만 원을 날린 다음 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알람이 울렸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신문 배달을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65살에 새벽마다 자전거 타고 또 돈을 잃고. 그날 배달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잔고 550만 원. 3년 전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배당 ETF로 차곡차곡 모았더라면 지금쯤 1200만 원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부린 대가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앱을 끄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 힘들죠? 얼른 씻고 드세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밥상 앞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또 돈을 날렸어. 3년 동안 모은 돈반을 잃었어.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아요. 당신 요즘 표정 보면 알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다시 모으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3억을 날렸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 분명히 배웠잖아요.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진다는 걸요. 그런데 왜 또 흔들렸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되짚어 봤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무지했어요. 투자가 뭔지 리스크가 뭔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실패는 달랐습니다. 조금 알게 됐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나도 아는 사람이야. 테마를 읽을 수 있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욕심이었어요. 배당 ETF는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들어오는 배당금으론 평생 걸려도 큰 돈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름길을 찾았고 그 길은 또다시 낭떠러지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65살, 시간도 돈도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적어 내려간 두 줄이었어요. 첫째, 이해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할 것. 둘째, 빚 없이, 느리게, 꾸준히. 단 두 가지였습니다. 거창한 원칙도 복잡한 전략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제게는 이 두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됐어요. 이것만 지키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이해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할 것. 2차 전지가 뭔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뉴스에서 좋다고 했고 친구가 벌었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 경쟁사는 어딘지, 수익은 어떻게 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넣었으니 결과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앞으로는 달라야 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사야 했습니다. 배당 ETF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우량 기업들 여러 개가 담겨 있고 그 기업들이 번 돈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죠. 간단했습니다. 리츠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그걸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 빚 없이, 느리게, 꾸준히. 빚을 내면 마음이 급해져요.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 빨리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지죠. 그래서 절대 빚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제 돈으로만,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빠르게 벌려고 하면 리스크가 커져요. 한 방을 노리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느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두 문장을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보면서 소리 내어 읽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한다. 빚 없이, 느리게, 꾸준히.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남은 550만 원으로 배당 ETF를 샀습니다. ACE 고배당주 ETF, KODEX 배당성장 ETF, 제가 이해하는 상품들이었어요. 신문 배달로 모은 돈은 매달 15일에 무조건 넣었습니다.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 달에 모은 만큼 넣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계좌가 750만 원이 됐습니다. 배당금도 한 달에 6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았고 뉴스의 급등주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년 후엔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배당금은 월 10만 원. 작지만 확실한 수입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제 계좌도 1,20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칙대로 했어요.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에도 매달 15일에 정해진 금액을 넣었습니다. 주가가 싸졌으니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었어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저는 묵묵히 샀습니다. 6개월 후 시장이 회복됐어요. 제 계좌는 1,800만 원이 됐습니다. 폭락장에서 산 주식들이 큰 수익을 냈어요. 무엇보다 배당금이 늘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샀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폭락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예요. 원칙만 지키면 위기는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 기회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빚 없이 꾸준히 하면 어떤 폭락도 견딜 수 있어요. 2021년 계좌는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시작한 지 5년 만이었어요. 배당금은 월 30만 원. 연금과 합치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2022년엔 5천만 원, 2023년엔 8천만 원, 2024년엔 1억을 넘어섰어요. 배당금도 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단 두 가지 원칙만 지켰을 뿐인데 계좌는 계속 불어났어요. 그날 밤 벽에 붙인 두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할 것. 빚 없이 느리게 꾸준히. 이 두 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교만했던 제가, 조급했던 제가, 욕심 많았던 제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원칙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과연 이 원칙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까요? 2020년 이후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졌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30분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은 그만뒀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작은 서재에 앉아서 투자 공부를 했어요. 더 이상 대박 종목이나 급등주 같은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워렌 버핏의 편지를 읽고 피터 린치의 책을 읽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오래 보유하라. 제 원칙과 똑같았어요. 매달 15일이 되면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ETF를 샀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샀고 내려도 샀어요. 기계처럼 꾸준하게 매수했습니다. 처음엔 연금에서 20만 원씩, 나중엔 30만 원씩 형편이 나아지면서 금액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배당금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했어요. 배당으로 산 주식이 또 배당을 낳고 그 배당이 다시 주식을 사는 구조였습니다. 복리의 힘이었어요. 처음엔 눈덩이만 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2020년 말 계좌는 1,800만 원이 됐어요. 코로나 폭락장에서 싸게 모은 주식들이 회복되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배당금은 월 15만 원 정도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2021년 초 포트폴리오에 리츠를 추가했어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었습니다.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였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집이 필요하고 회사는 늘 사무실이 필요하니까요. 이리츠 코크랩, 신한 알파리츠 같은 상품들을 조금씩 샀어요. 리츠는 ETF보다 배당률이 높았습니다. 연 68% 정도 됐어요. 물론 리스크도 있었지만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담은 적었습니다. 2021년은 시장이 좋았던 해였어요.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 계좌도 빠르게 불어났어요. 연말에 3,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배당금은 월 30만 원. 연금과 합치니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워졌어요. 2022년 초 계좌가 5천만 원을 돌파했을 때 저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했어요. 배당 ETF 60%, 리츠 30%, 우량 배당주 10%로 구성했습니다. 우량 배당주는 삼성전자, SK텔레콤, KT&G처럼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을 준 기업들이었어요. 제가 이름을 아는 회사들이었고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 시장이 또 흔들렸어요. 금리 인상 우려로 주가가 내렸습니다. 제 계좌도 5,5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 배웠잖아요. 폭락은 기회라는 걸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더 많이 샀습니다.
주가가 싸졌으니까요.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추가 매수했어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저는 담담하게 샀습니다. 2023년 초 시장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 계좌는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해 중반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어요. 반도체와 기술주가 급등했고 제가 보유한 삼성전자도 크게 올랐습니다. 연말엔 계좌가 1억을 돌파했어요. 200만 원으로 시작한 지 8년 만이었습니다. 배당금은 월 80만 원을 넘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둘이 조용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천천히 왔지만 결국 왔네요. 202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해였어요. 시장이 정말 좋았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고 한국 기술주들이 연일 상승했어요. 배당주들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1월에 1억 2천만 원이던 계좌는 3월에 1억 8천만 원, 6월에 3억 원을 넘어섰어요. 한때 사기로 잃었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계좌가 커졌는데도 제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같은 커피를 마셨고,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브랜드 옷을 사거나 비싼 차를 사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9월엔 5억 원, 11월엔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배당금도 월 300만 원이 넘었어요. 이제 생활비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원금은 손대지 않아도 배당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 말 계좌는 12억 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복리의 힘은 초반엔 느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걸요. 1억 만들 때까지 8년 걸렸는데 1억에서 10억 만드는 데는 1년도 안 걸렸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상승세는 계속됐어요. 1월엔 15억 원, 3월엔 20억 원, 5월엔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배당금은 월 1천만 원이 넘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 팔고 쉬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조금 더 가야 해요.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 만큼요. 7월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8월엔 70억 원, 9월엔 90억 원이 됐어요. 시장이 계속 상승했고 제가 보유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배당금이 계속 재투자되면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됐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계좌를 열었을 때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20억 3천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67살 우체국 집배원 출신 3억을 사기로 날렸던 남자가 120억을 만들었어요. 그날 오후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느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벽에 붙여둔 두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10년 전 적어둔 그 문장이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할 것. 빚 없이, 느리게, 꾸준히. 이 두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빠른 길을 찾다가 2번 넘어졌지만 결국 천천히 걷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배당금은 이제 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시간에 산책해요. 돈이 많아졌지만 삶은 여전히 검소합니다. 단지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뿐이에요. 내일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없습니다. 시간이 제 편이 됐고 복리가 제 무기가 됐으니까요. 느린 길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 휴대폰에 알림이 또 울렸어요. 배당금 입금 1247만 원. 매달 이맘때쯤 들어오는 돈입니다. 처음 2만 원 배당금을 받았을 때의 그 떨림은 이제 없지만 여전히 감사한 마음은 똑같아요. 제 나이 67입니다. 증권 계좌를 열어보니 120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어요. 10년 전 2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계좌입니다. 믿기지 않죠? 저도 가끔 이게 현실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평균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만 써요. 나머지는 전부 재투자합니다. 아직도 계좌는 매달 불어나고 있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10년 전 새벽 3시에 신문을 돌리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과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어요. 단 2가지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첫째, 이해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테마주도, 급등하는 코인도, 복잡한 파생상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샀습니다. 배당 ETF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우량 기업들이 담겨 있고 그 기업들이 번 돈의 일부를 나눠준다는 거죠. 리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그걸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배당주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아는 회사들이었고 오랫동안 배당을 준 기업들이었으니까요. 남들이 이거 대박 난다고 해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로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넣으면 결과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빚 없이 느리게 꾸준히 갔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빚을 내지 않았어요. 신용대출도 주식담보대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돈으로만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빚이 없으니까요. 느리게 갔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매달 조금씩 형편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 달에 모을 수 있는 만큼만 넣었어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했어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15일엔 무조건 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실행했어요. 코로나로 폭락할 때도 금리 인상으로 조정받을 때도 멈추지 않고 샀습니다. 그게 결국 복리의 힘을 극대화시켰어요. 이 2가지 원칙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억을 잃고 250만 원을 또 날린 남자가 월 1,000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오후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요즘 주식 좀 해볼까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주식은 도박이 아니야.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야. 그 기업이 돈을 벌면 너도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만 사라. 그 회사가 뭘 파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절대 빚내서 하지 마. 빚을 내면 마음이 급해져. 급하면 실수하게 돼. 천천히 가도 괜찮아. 10년, 20년 보고 가는 거야. 시장이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그때가 기회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담담하게 사 모으는 거지. 그럼 시간이 내 편이 될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해볼게요. 저녁 무렵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완전히 물들었어요. 10년 전 이 길을 걸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불안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그때 생각나요? 신문 배달하던 때요.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새벽마다 나가시는 뒷모습 보면서 많이 미안했어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벽에 붙은 두 문장을 다시 봤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본 문장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할 것. 빚 없이, 느리게, 꾸준히. 이 두 줄이 3억을 잃은 남자를 120억으로 이끌었어요. 마법 같은 비법도 특별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식적인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켰을 뿐이에요. 제가 배운 건 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가려다 길을 잃는 것보다 느려도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게 중요했습니다. 시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편이에요. 120억이 큰 돈처럼 들리지만 사실 제 삶은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커피를 마십니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불안이 사라졌다는 것뿐이에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배당이 들어오지만 150만 원 정도만 씁니다. 나머지는 다시 투자해요. 아직도 복리는 작동하고 있고 계좌는 매달 불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은 아이들에게 갈 거예요. 그때 저는 돈이 아니라 원칙을 물려줄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빠른 길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올바른 길을 찾고 계신가요? 제 경험상 빠른 길은 대부분 낭떠러지였어요. 월 5%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도 급등하는 테마주도 모두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부는 천천히 지루할 만큼 꾸준히 쌓아 올릴 때 만들어졌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세요. 남의 말을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세요. 빚내지 마세요. 급하게 가지 마세요. 시장이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3억을 잃고도 2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조급한 사람의 적이지만 인내하는 사람의 친구예요. 복리는 처음엔 느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딱 2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67세 김도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느려도 괜찮으니 무너지지 않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만의 희망을 만나실 거예요.